경제현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폄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 문제 해결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논란까지 공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4년 내내 노동시장의 최대 와두는 공정이었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성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는 청년 연장의 타당성, 그리고 일자리 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일자리 노동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그리고 한국노동경제학회를 지낸 김태기 한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4년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문제 총체적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김대환 장관님,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일자리 연대가 출범을 했는데 공동 대표를 맡으셨더라고요. 그 일자리 연대가 뭡니까? 네, 그게 거의 벌써 보셨군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난 23일 일자리 연대를 창립을 했는데요. 이건 주로 학계에서 일자리 문제에 관심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 그리고 직접 정책을 다뤄보셨던 분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청년들, 이렇게 해서 한 40여 명이 발견이 돼서 일자리 연대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연대를 통해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앞으로 주장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촉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자리 관련 이 정책이 단기적이거나 단발성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 일자리 문제는 경제, 교육, 노동, 복지, 이것을 융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하고 또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테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이 사회 갈등, 예컨대 계층 간의 이 마찰이라든지 특히 그 세대 간의 이런 문제들을 서로 이 현명하게 조정하는 그런 이 대화의 테이블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하려고. 네, 일자리 연대에서 뭔가 이게 좋은 정책 제안이 나와서 좀 실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이슈가 있지만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특히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그러니까 CEO가, 사장이 직접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김성희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그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을 가져온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 국민건강보험의 특별한 이슈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정규직화 둘러싸고 이제 노사 갈등도 있고 이런데 이 공공 부문이다 보니까 정규직 노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가 갈등이 생긴 것을 서로 이제 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그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꾸려서 해결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노사 전문가 협의회나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되고 이게 계속 서로의 대화도 안 되고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사장이 그 초유의 그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점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어쨌든 그걸 통해서 노사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다니까 네. 뭐 그런 계기를 형성한 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이 이제 좀 과도하게
과장돼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뭐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정규직 뭐 오랫동안 평균 근속이 10년 넘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충분히 그런 것 없이도 기여도를 고려하고 경력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정규직의 그 악영향을 크게 끼치느냐 과연 승진 통로도 다르고 승진이 너무 안 되고 임금이 너무 근속을 하더라도 오르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공부문에 정규직화된 공무직이라고 표현하는 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의 사례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규직이 과도하게 반발해야 될 사태인가? 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정도로 과도하게 불공정 시비를 낳을 정도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볼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 이제 고객센터의 노조 또 정규직의 그 사람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 과연 차별에 대한 어떤 구조적 불공정 좀 심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설령 정규직이 된다 한들 기존의 정규직과는 가는 길, 트랙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별도의 제3신분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그런 조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김태희 교수는 어떻습니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노무현 정부의 어쩌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하자마자 가장 큰 주제였는데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서 공정 논란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민연금 공단 사건은 상징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제일 첫 번째 갔던 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천공항공사. 아주 사이다가 됐죠.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공공부문에.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가 터졌죠. 예. 그렇죠. 또 조금 있으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에 또 아니 저분은 대통령이 방문한 그쪽은 다 정규직 해주고 날짜는 그날로 기점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인국공이란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중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입니다. 공공기관으로 대우도 좋고요. 와, 그리고 특히 그 급여도 좋고요. 네. 뭐 엄청 경쟁이 치열한데요. 근데 거기는 그냥 비정규직은 원래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싹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완전히 그 충격에 빠진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그 말고도요. 우리가 뭐 도로공사부터 해가 지금 언급하셨던 것까지 지금 이름하더라지고 이 공공기관들이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뭐 어마어마한 갈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만의 갈등이 아니고 그거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청년들은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왜 자기는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 정말 그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네. 건데 그냥 가보고 싶은데 이거 그냥 뭐 하늘의 별 따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대로 심지어는 지금 청와대 1급 비서관이 그냥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청년 비서관이 그렇게 박성민 되는지. 청와대 네, 청년 비서관. 박성민 씨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제로 또 정규직 전환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떻게 원칙이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문제는 이 시비를 일으켰고 그다음 뭐니 해도 그러면 공공 부분이 그럼 비정규직 전환하면 정규직으로 예. 그 민간 부분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라면 공공 부분의 어떤 고용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민간 부분 좋아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민간 부분 일자리가 줄어버렸죠. 오히려 민간 부분에 비정규직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민간 부분 오히려 비정규직 늘었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라면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그 뭐랄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충격은 나라 전체로 봐가지고 오히려 일자리 어떤 양도 줄고 질도 악화된 이런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네. 사실 비정규직이 느끼는 그 차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불공정도
심각하게 느끼지만 김태희 교수님 말씀대로 반대쪽에서 본 젊은 청년들이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불공정 이슈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재직 시절에도 이 비정규직 문제가 좀 어땠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이 공공부문, 특히 이제 정부부문 쪽에서부터 상시적인 그 인원은 가급적 정규직화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상시적 인원은 가급적 정규직화 하자고. 정규직화 하자.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교육부나 이런 쪽에 인원들을 그 일부 전환을 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까지는 상당히 더딜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더딘 거에 대해서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이런 식의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부문, 정부부문부터 먼저 하고 그것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단순 무식해서는 안 돼요. 단순 무식하다는 것은 그냥 다시 일거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버린다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비정규직 제로라는 얘기가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무식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동일한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내에는 굉장히 이 다양하고 성격이 다른 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사실 보면은 이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사흘 뒤에 그 인천국제공항 가서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다 하겠다고 했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7년 7월 20일 소위 그 비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예. 이 가이드라인을 가만 보면요, 지금 현재 이런 거 분란의 그 소지를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할 적에는 제가 또 이 예. 정부에 있을 적에는 대체로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범주를 정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그 자회사라든지 예. 그 민간 위탁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국민건강보험 그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 위탁 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바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바로 넣지 않았다. 바로 공고본에서. 그런데 이번에 2017년 그 7월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자회사 그리고 일부 민간 위탁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김용기 이사장이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또 그런 그 협의를 통해서 결정의 주체가 어쨌든 그 기관장에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민주적이죠. 예.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사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보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 현장에서 각 기관에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분란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어차피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대로 그 협의체를 구성해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것을 뭐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어떠한 그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한지 이것을 협의를 해야 돼요. 예. 협의라는 게 정규직 하루 바로 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건 협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서부사게 가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를 정말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정책이란 게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대단히 안 된 얘기지만 이 가이드라인 것 자체 정부가 이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이 정책 자체가 우선 듣기는 시원하고 참 좋지만은. 네. 이 정책을 다뤄본 사람이나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단순 무식한 이 정책이 없었던 거죠. 네, 장관님 먼저 단순 무식하다고 하지만 뭔가 정부의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명확히 우리가 비정규직을 산업 현장에서 좀 줄이고 정규직과의 과도한 차별을 줄이고 싶다는 의지의 이제 표명이었을 텐데 진행 과정에 이제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의지 표명 자체가 방향이 잘못된 건지 김성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리고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법 만들면서 시작해서 2006년부터 해서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따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 7만 명, 이명박 정부 때 6만 명, 그다음 박근혜 정부 때 8만 명 정도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20만 가까이 올해까지 하면 작년 말까지 19만 2천이고요. 네. 올해까지 하면 20만 명이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게 이제 직접 고용된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이쪽만 이제 정규직화하다가 이 더 심각한 문제는 하청, 용역, 협력업체 쪽에 있다. 어쨌든 그 원청인 공공기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데 다른 직원처럼 대우받으면서 신분적 차별로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관의 업무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데도 차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확대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의 87.4%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 하청 용역 형태의. 그런데 이제 현업 업무는 우리가 공항에서 이용하는 업무 자체의 모든 일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데 이것도 인천공항 직원이 아니라서 불이 나도 소방대가 이제 문고리 하나 못 단다. 국가기관 시설이니까 직원이 아니니까 이런 상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차별이다. 이거는 합리적 차이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루어진 정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정규직 차별이 심하고 그다음에 숫자도 너무 많으면 그만큼 정규직 하는데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늘려왔고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 선을 이제 굉장히 합리적 차이로까지 설계를 못하고 과도한 차별 중에 이제 고용 안정성 정도만 해결을 한 게 정규직 전환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업무를 바로 직원이 되는데 자회사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뭐 온전한 그 기관의 정규직하고는 다른 코스인데도 그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정규직 티오를 늘리거나 정규직 경영 평가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 나중에 이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건 실현이 안 돼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좀 과도한 역차별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시험을 보고 가려고 하는 업무랑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업 업무입니다. 그걸 이제 인천공항의 경우는 평균 근속이 12년이 넘고요.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게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이게 그럼 그 이전의 상태가 정상이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해법을 추구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도 좀 더 정교한 방안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서둘렀다.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서 좀 서둘렀다는 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게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인 전환을 해왔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우리가 MZ 세대라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 결과적 불공정보다는 절차적인 불공정. 그러니까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절차적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사회적 이슈로 더 커지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이 세대 간에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뭐 결과만 가지고 다 어떻게 설득이 됐는데요.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최근에 저 깜짝 놀란 뉴스를 봤는데요. 네. SK 경우입니다. 예. SK 하이닉스의 이제 뭐 급여가 성과는 좋은데 왜 이렇게 작냐? 성과급에 대한 젊은 직원들의 불만을 불만. 이야기했어요. 그때 최태원 회장이 그래 그럼 나 연봉 안 받을게 1년치.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젊은 MZ 세대가 뭐라 하느냐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우리 회장님 월급 받는 거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일 성과에 한 만큼 그게 따라 기준에 줘야지
이게 지금 뭐 생산직 노조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SK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현대차의 지금 MJ 노조들 예.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실 SK보다 훨씬 더 현대차 생산직 노조가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봤더니 이 월급을 정하는 게 생산직 노조는 사실은 호봉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봉제라는 게 뭘까요? 횟수 몇 년 근무했냐에 따라서 급여 자동적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하는 거죠. 거죠. 네. 그게 과연 공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좀 젊은 세대들 경우는 좀 나이 든 세대들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아까 청와대의 1급 청년 비서관 1급 청년. 예, 갈 수도 있죠. 25살짜리가.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MZ 세대는 전혀 이거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했길래 청년 비서관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비서관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뭐가 있었다 그런다 그러면 네. 동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가 청년들 문제는 지금 사실은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7%입니다. 27%. 네. 우리나라 청년 체감 실업률이 27%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공식 실업률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면 지금 OECD 상위권이고 그다음 거기에 더해서 아까 우리 MZ 세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대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졸 실업률이 사실 OECD 국가에서 청년의 대졸 실업률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불만들 그리고 이런 충돌들은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잠깐 그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1급인데 조금 말씀을 네. 하자면 이런 그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1급이라고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나온 게 9개월밖에 안 되는 별정직 공무원인데 네. 일반 행시 1급과 비교해서 불공정에 화살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게 아니냐. 네. 청와대는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해명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수긍을 또 안 하니까 별로 안 하죠. 못하죠. 못 하겠습니까? 아니 청와대 해명이 그 궁색하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예. 이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그 청와대 인사가 젊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해명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진짜 뭘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이제 비서관이 되면 비서관으로 불리니까요. 장관 하셨으면 계속 장관으로 불리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대응을 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 중 야당의 청년 대표가 등장하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수로 대응한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불공정 논란에 문재인 정부가 꼬리표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다시 한번 지핀 네. 좀 섬세하지 못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의 감수성을 좀 더 가까이서 듣고 싶은 그런 뭐 충정으로 좀 아무리 해석을 해주려고 해도 장관님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못하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이 야권에서 이 젊은 이 대표가 출연하니까 완전히 이 정치적인 대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좀 단순무식하다고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정치력이라도 좀 제대로 발휘를 하면 좋겠는데 그걸 그 역시 단순하게 그 단세포적으로 그렇게 그 네. 대응을 하니까 이거는 이 특히 우리 그 청년들이 그 보기에는 약간 코미디 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 그런 이 그런 행위를. 인사에 대해서. 예. 네. 역시 그런 문제의 저변에는 문재인 정부 4년 과연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느냐, 어떤 일자리가 늘었느냐, 대졸자의 아까 뭐 재감 실업률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비판 아니겠습니까? 4년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희 교수님? 무슨 뭐 청년 일자리 만든다는 다짐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은 최악으로 이제 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게 코로나 19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코로나 19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7, 18, 19 가면서 갈수록 이렇게 악화됐던 것 같고요. 특히 청년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청년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이 있고 예. 대학교 졸업한 청년이 있잖아요. 대략 나이로 보게 되면 25세에서 29세 돼 있는 통계청 통계입니다. 25세에서 29세. 29세. 네. 그 계층의 청년이 가장 지금 고용이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을 놓고 보면 지방이 최악입니다. 수도권보다 훨씬 지방은 심각해요. 훨씬 더 심각하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방의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 다 수도권으로 막 와요. 또 수도권도 그렇다고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이 지방의 지금 청년들 경우는 뭐 수도권보다 훨씬 더 앞이 캄캄할 정도로 예.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청년들 경우에서 가지고는 정부가 뭐 마치 고령층에 대해서 뭐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청년들한테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은요. 왜? 청년들은 그걸 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방이 달라야 되는데 예. 문제는 60대의 처방과 20대 처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정부 정책이 지금 그렇다. 그렇습니다. 청년과 결국 재정으로 60대 이상에 네, 대해서.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 만들어주는 예. 건데 그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청년 일자리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정책 자체가 과연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도 굉장히 악화됐던 예. 그런 거로 좀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과연 있느냐?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펴왔길래 이러느냐? 김성규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청년 그 실업 대책이 어떤 굵직굵직한 것만 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어쨌든 그 상황 계속 악화됐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인턴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인턴제를 남발을 했었고요. 사실은 신성장 부분에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진출해라 이런 얘기도 했다가 이제 실효성이 없으니까 쑥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정책의 판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누적돼 왔던 과제였는데 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어느 정부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일자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도 좀 더 새롭게 접근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방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에 단기 일자리밖에 없는 거죠.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나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도 여전히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 청년 일자리를 포함을 해서 일자리 정책의 성적표가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에 전문가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본을 도외시하고 좀 편한 방법 이런 것을 추구를 했죠. 기본을 도외시했다는 건 무슨 네, 뜻입니까? 기본을 도외시한 것은 일자리의 그 외연을 확대를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그 기회를 고용 기회를 그 많이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실제 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내연을 심화시켜 나가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결국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면은 이 기업의 그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예. 기본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필요한 시점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그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보면 말이죠. 문재인 정부 동안에 대체로 추산을 해보면은 OECD 국가 가운데서 재정을 풀어가지고 소위 말해 그 직접적 일자리 그 창출에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은 예. OECD 평균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우리가 재정 지출했습니다. 정부의 직접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3배 정도로 높다. 예, 평균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 능력 개발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중장기 중요한 건데 이것은 그 평균 한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수치를 말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이 규제 계획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업이 상당히 그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모자랐고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되었더라도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노동시장에. 노동시장의 장벽. 네, 특히 우리는 보면은 청년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뭐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예. 이쪽은 그 완전히 그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오히려 그 중소기업 비정 이런 쪽은 상당히 그 불안한 그런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기본적인 문제인데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기업이 다소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청년 고용을 흡수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 이 구조의 개혁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혁파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정 경쟁을 통해서 기업이 그 활성화되는 이걸 기본으로 하고 네. 정부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직업 훈련이라든지 능력 개발 이쪽에 그 직접적인 이 노동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이 재정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이게 그 기본이거든요. 이게 그 이것저것 보면은 다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무시한 셈인가요? 문재인 정부 4년? 뭔가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네. 예, 뭐 우리가 뭐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노동시장 그 구조를 개혁을 해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 일자리 이런 접근보다는 하여튼 뭐 숫자적으로 이게 보이기 위한 이런데 상당히 신경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통계청장도 그 초기에 그 갈아치우고 통계 뭐이 통계 숫자에 대한 논란이 통계 그 많으니까, 기법도 일자리. 바꾸고 등등 했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적표, 그 초랑 성적표가 보이지 않았으니 사실은 앞으로도 이 일자리 정책이라 하는 것은 뭐 한 정권에서 끝날 게 아니고 그 지속적으로 이걸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네, 교수님. 사실 이 청년 문제에서 조금 하나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청년 실업 그러면 청년은 다른 계층과 달리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그 계층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졸업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앞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뻗어나가게 하는 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그런 이 신기술과 새로운 사업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키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 교육이 지금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제 역할을 못 안 하고 합니다. 있다. 예. 지금 사실은 이 청년 일자리 문제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도 교육부에서 어떠한 지금 대책 내놓은 적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 교육부의 관심사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특수목적고등학교 해체 뭐 이런 문제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년들한테 가장 지금 이 다급한 문제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했다는 거고 특히 여기 법원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초대 교육부총리입니다. 김상문 교육부총리. 네. 그 이분이 직업교육 하는데 현장 학습을 하는데 현장 학습하면서 학생 한 명이 다쳤어요. 현장 학습에서. 네, 그래가지고 뭐 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상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른다. 또 특히 지금 이러한 경향이 우리가 이미 교육감 직선제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여기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 네, 2007년에 처음 시범을 하고요. 2010년부터 하는데 교육감 직선제 된 이후에 아주 뚜렷한 경향이 뭐냐 그러면 아니 교육감 직선제 아니고 교육감이 굉장히 권한이 세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하는 일들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감이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분들 경우는 마치 어떤 선생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교육부가. 교육부가 교육청도 교육감도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다 교육감이 대부분 다 전교조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우리는 관련 없어요. 이런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학도 사실은
반도체 우리가 인력 부족?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 뭐 대학 정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하세요래요. 2차 전지, 그다음 바이오 등등 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가서 일할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가 일할 수 있으려면 뭘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공학 계열 출신들은 지방 대학이라 하더라도 취업이 잘 돼요. 공학 계열은 예, 취업이 잘 예, 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공학 계열의 정원 늘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권한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대학까지 졸업을 해도 예. 취업도 안 되고 또 취업을 해봐야 비정규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년들이 분노하고 사실은 뭔가를 들어가지고 청년들한테는 나 앞에는 모든 게 막혔구나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떠오르는데 네.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곳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인데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학교에서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일자리 창출에 계속 실패하고 청년 실업 대책에 실패해 왔는데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왜 고용 공시제라고 하고 있는데 고용 공시제 공시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건데요. 300인 이상 기업하고 공공 부문에 다들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비정규직,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얼마고 예. 사내 하청 뭐 이런 등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얼마인지 보여주는 표는 제시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느냐에 대해서는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더 능동적인 정책이 거기에 결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벌 기업 소유 경영자들을 불러서 고용 문제 좀 좋은 일자리 좀 만들어 쓰면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사실 대기업들은 점점 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 채용도 잘 안 하고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하고 필요한 인력 다 간접 고용 하청 용역 통해서 쓰려고 하는 이 추세를 이게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공공부문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10%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과 이제 플랫폼 뭐 이런 새로운 불안정 노동자가 한 60% 되고요. 예. 한 40%가 이제 그 중간의 일자리인데 우리는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신분처럼 대기업의 공공부문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가지고 신분이 되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상향 수평 이동을 저해야 하거든요. 직업훈련이나 교육제도나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창출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노동조건 격차가 대기업 공공부문과 나지 않아야지만 또 비정규직도 너무 과도한 격차가 생기지 않아야지만 이동 가능하고 누구나 좀 새로운 일자리를 자기의 적성에 맞게 또 노력을 해서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격차가 거의 신문제처럼 굳어져 있는 게 심각한 고용 창출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김성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하게 되니까 그쪽에 취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워낙에 격차가 크다. 그렇죠. 근데 그 격차를 인위적으로 참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노동시장도 이중구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은 이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87년 하면은 우리가 소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 해이죠. 네. 그 전 시기까지 보면은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거의 한 70~80%의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87년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활성화되고 봄물처럼 일어나면서 주로 이제 노조가 결성되고 활동하는 주로 대기업 쪽에서 노조가 결성이 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주로 당시에는 그 임금 인상 쪽으로 박차를 가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확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은 기업 규모의 격차에 따른 이 격차가 여기에 완전히 가중돼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 해소 내지는 격차 축소라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 개혁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단이 말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정부가 어떤 법제화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정부가요. 네. 그렇죠. 아니 대기업은 뭐 노조도 상당히 강하고 네. 또 뭐 이 기업의 이 성과도 나니까 수익도 많이 나니까 많이 그거 주고. 더 많이 줄 수 있고 있다 이거죠. 네. 또 그 심지어는 정부에서 제가 지난번 노사정위에서 이것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대기업의 일부 이 담당자는 아니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정부가 이걸 자꾸 축소시키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그 대기업의 이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당히 이 높은 조건의 근로 조건을 예. 좀 조정하자고 하면은 그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 대기업의 그 이 노조는 스스로 또 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도 보호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만 하고 액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서로 액션을 취하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뭐 어느 또 이 경영자는 그냥 그 정부가 막 지금 이 문정부가 막 이 정규직화하고 막 이러듯이 정부가 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부가 그 단독으로 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이 노동시장의 현실과 문제에 대한 그 공통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네. 소위 이 경영 합리화 그리고 노조의 그 연대 정신이 좀 아우러지면서 우리가 이 격차를 좀 더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해야만 고용도 늘어나고 이 우리가 복지 이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이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면 노조 대기업 노조가 좀 기득권을 좀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으로 통합니까? 뭐 그 부분이 포함 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얘기하면 그 당사자들은 펄쩍 뛰겠지만은 사실은 이 구도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펄쩍 뛸 것 같은데 과연 사회적 대타협이 현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화될 수 있을까 쉬울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년 연장제가 지금 와 있는데요. 정년 연장. 정년 연장이요. 근데 그 정년 연장제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이게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정년 연장 문제는 지금 사실은 MZ 세대는 그냥 듣기도 싫어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네. 뭐 지금 저희도 좀 이 문제를 조금 더 토론할 생각인데 네.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불거진 정년 연장 논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조대 그 MZ 문제에 세대. 대해서 이 청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는 뭐냐라면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생산 인구가 주니까 정년 늘리긴 늘려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청년들이 토를 달겠습니까?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있다. 다 뭐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방식에 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년 연장을 원하는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히 지금 내년 대선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대선 후보들은 가지고 나와야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라면 오케이 그럼 정년 연장 하는 대신에 그러면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적 합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노사정위원회의 어떤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공감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들어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임박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요,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심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 규모 간 임금 차익이 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한계에 와 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한계라고 하는 거꾸로 말한다 그러면 그게 뭐 사회적인 어떤 대화나 또는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게 지금은 피할래 피할 수가 없고 이건 언젠가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고 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노동시장에 들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 뭐 김태희 교수님이 정년 연장 문제를 꺼내셨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위주의 노조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 맞출 때까지 맞춰서 정년을 좀 연장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 지금 파업을 불사하겠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 생산직 말고 이 사무직 연구 노조직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MZ 세대 중심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 그 인구 뭐 생산 가능 인구 절벽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가 MZ 세대에 상당히 많이 있죠. 에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부 여전히 적절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청년 실업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청년 실업 문제도 못 풀고 있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 구상이 우선될 필요가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건 사실 조금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넓게 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여성 고용률이 낮으니까 여성이라는 보고가 있고 거기는 이제 충분한 그런 돌봄 서비스가 충족돼야 되지만 그런 전제 조건이지만 그만큼 이제 재정 투여가 돼야지만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 많이 쓰고 있지만 현실에서도 사실 이걸 완전히 합법화해서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없고 우리 문화에서 사실 외국인 인력을 많이 활용해서 생산 가능 인구 절벽을 메운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장기적인 생산 가능 인구 절벽과 끼어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이렇게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정년 연장은 어떻게 작동해야 될까? 그 정년 세대는 어쨌든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계속 늦춰놓으니까 그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했던 것을 더 연장하고 싶은 요구도 있고 기업들도 사실 너무 많이 뽑은 사람이 한꺼번에 쭉 나가니까 그걸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이해도 분명히 있는 것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세대에 급작스레 많은 은퇴가 돼 있으니까 지금 뭐 몇만 명씩 뭐 매년 뭐 한 10만 명 되는 회사가 1만 명씩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걸 이제 엮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년 연장만 가지고는 즉 이런 그 586 세대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청년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해법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의 정년 연장 문제는 현대차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 축소판 같아요. 예, 그렇죠. 좀 정년 연장 문제를요. 사실 이게 너무 이거 정치화되어 버릴까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치화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거 구호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도 이것의 상당히 그 수변위로 올라왔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거 완전히 그 정치적인 발상이다 하고 그때 반대 여론들이 상당히 있었죠. 왜냐하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년 연장 해결하라고 행정부에 얘기를 했는데 뭐 조용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아마 틀림없이 이 후보들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라면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예.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이 정년 연장 이렇게 해서 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소위 노년 세대들이 한 800만이 넘으니까 말이죠. 얼른 생각해보면 이 800만 표를 그냥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노동시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 구호도 공약도 좀 더 이 세련되고 이 상당히 이 분석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좀 이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좋다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 대선 후보들이 표급 위해서 정년 연장 또 뭐 시대적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 하되 우리가 김성희 소장님 이야기한 듯이 이것만 들고 나와서 표달로 그러지 말고 이 정년 연장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 노동시장 내부의 그 조정이나 이런 문제를 이 패키지로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정년 패키지를 연장이 보고 국민들이 어느 패키지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게끔 그렇게 좀 수준을 좀 높여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그 최고위원도 네. 이번에 현대차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기득권 지키기 비판이다. 사실 뭐 이렇게 노조를 비판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이런 네, 비판을 네, 했어요. 네.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패키지, 그러니까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데 네. 어떤 대안들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갈구하는 계층들이 사실 이제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고령층은 되고. 근데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징이요. 고령화가 빈곤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하고 싶은 것도 맞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60에서 65세로 지금 정부 구상은 이거예요. 대통령은 정년 연장 말은 안 하지만 고용 연장이란 말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고용이란 말로 표현해요. 이게 꼼수죠. 정년 연장인데 그 단어만 안 쓰고 고용 연장, 계속 고용 이름 쓰는데요.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이게 청년들이나 이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는 이제는 현대차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차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정년 연장을 요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그게 연동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웃긴다 보는 거죠. 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차의 어떤 정년 연장 요구를요. 기득권 연장이야? 정년 연장을 기득권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차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현대차의 사실은 신입 사원들 채용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까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지 나와가지고 할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한 800만 보면서 그 사람 표를 받으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 20, 30대들한테 이게 부담을 지어주잖아요. 그 선거 필패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뭐 20대들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예. 전환한 거 아닙니까? 예. 참패하지 않습니까? 이대남들이 이대남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4.15 총선과 이번 보궐선거를 비교해 보면 그건 뭐 뭐 이대남들이 어마어마한 바뀐 겁니다. 완전히 이건 뭐 개벽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내년도 대선도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 옛날 구도로 해가지고 그래 정년 연장해서 뭐 표 받는다. 사실은 지금 정년 연장을 한들 우리나라 예를 들어 60대들 또는 50대들이 내가 정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년이 말이죠. 60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50세 회사를 떠납니다. 정년 못 채우고 떠나요. 네. 정년을 채우는 사람은 공무원들 그리고 대기업의 대기업 조합원들이 채우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정년 연장을 한다면 좋겠다. 근데 나랑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예. 제가 볼 때는 제발 대선에 지금 꿈을 뚜신 분들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건 여당에서도 지금 이 정년 연장이 노동조합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 기득권 연장 아니고 뭐지?
당신들이 양보를 해야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서 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젊은 최고위원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마 볼 얘기를 한 때는 것 같아요. 그 세대 간에 있어 가지고 필경에는 뭐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예. 네, 같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년전 임금 피크제를 공공부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년 1, 2년 앞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안 하고, 예, 뭐 그냥 자기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임금을 좀 깎는 이걸 했는데요. 사실 뭐 일본에서 가져온 건데 일본은 대부분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거든요. 거기도 이제 그 고령화 심각하고 생산 가능 인구 절벽이 심각하니까 그 대책으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이제 약간 변형이 돼서 그렇게 썼는데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정년 전에 임금 피크제를 하는 거는 정년 단축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잖아요. 부분적인 정년 단축이잖아요. 명분은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안 했거든요, 그걸. 이걸 연계시켜서 정책 패키지가 부사가 됐어야 되는데 뭐 이걸로 좀 깎았다. 공공부문의 인건비를 좀 깎았다. 이것을 선전하느라고 사실 기회를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순환 메커니즘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년전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하더라도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능력이 되고 일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노후 소득도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요. 이것이 사실은 이런 정책을 필 때 새로 채용할 인원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청년 실업과 연계하는 정책 구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정년 연장은 워낙에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이슈여서 쉬운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이 댓글을 한두 개 소개하자면 이런 주장은 있어요. 공채로 사람 키우는 채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노동의 이중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닌가요? 공채 말고 수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요즘 기업들의 그 수시 채용 네. 분위기가 좀 있는데 네. 정부는 그걸 반겨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업들의 수시 채용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공채 그런다면 신입사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채가 준다는 이야기는 신입사원의 취업문이 예. 갈수록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수시 채용한다라면 뭐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경력 어디서 쌓을까요? 지금 경력 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력 쌓기. 예. 예.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인턴이든 뭐든 해가지고 좀 경력이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인턴은 이름만 인턴이고 그 안에 하나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배우는 게 없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형식적이다.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냐 그런다면 예를 들어 반도체를 들어볼까요? SK 하이닉스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게임 업체로 간다든지 자기들끼리 돌아갑니다. 최근에 보셨죠? IT 업계가 막 임금이 임금을 막 폭등하고 조금을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노동시장 전체가 지금 다 망가지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뭐 정치권에서 아주 사이다 같은 뭐 이런 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원리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놔야지 이게 정말 실타래가 말이죠. 이게 막 고였는데 하나씩 풀어나가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수시 채용 말씀하셨듯이 경력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청년 신규 채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규 채용을 얼마나 하는지가 명료하게 안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더 공표가 돼서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고용 책임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삼아서 정규직으로 얼마나 채용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수익률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사실 고용은 계속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에 그것을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사회적인 고용 책임성에 대한 환기를 시키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지금 댓글 중에 장관님 말씀하신 거와 좀 비슷한 튼데 일자리 창출 기업이 신바람 나서 신나게 일하여 일자리를 많이 발생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데 당연한 걸 못했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물론
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그냥 내버려 둔 채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의 축소 지향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이 상당히 창의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이 격차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돼야지 청년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외면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 축소 고용 정책을 써왔던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자꾸 기본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칫 이 정부의 몇 사람들은 정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졌던 사람들이 초기에 이 정부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시장을 이겨야 된다거나 시장을 이길 수 있다거나 등등 이제 그런 이 얘기들이 나온 게 그거였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고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보적적인 역할입니다. 기본은 기업이 하고 기업이 상당히 좀 이 투자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제 인력 정책도 스스로 좀 개발을 하고 이러면서 가야만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은 기술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방에 가서 이 중소기업 하신 분들 만나 보면은 고용을 늘리는 거 굉장히 꺼립니다. 예? 우선 이 기업의 재무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이렇게 갔을 적에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아니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고용에 그렇게 주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제가 이 반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업이 고용에 대한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이 제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장관님의 제안인데 여튼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교육, 노동, 네. 복지제도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제안이 필요하다 말씀을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꼭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기본소득 이런 거요. 기본소득, 네. 청년 기본소득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제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지는 잘 쓰면요, 투자로 잘 쓰게 되면 우리 미래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소득과 같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요. 정말 일을 우리가 잘하고 정말 소득을 잘 받으려면 생산성, 스킬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스킬을 키워주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직업훈련 같은 거거든요. 직업훈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업훈련은 나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무상으로. 그리고 나는 사회적 권리야. 그리고 기술이 바뀌기 땀에 따라서 나는 거기서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기 전에 난 좀 기술이 바뀌었으니까 좀 배워둬야지. 제가 볼 때 그런 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복지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소득과 같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본 숙련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 투자가 있어야지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사실은 고령화되면서 빈곤화가 된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입니다. 네. 여기서 탈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아닌 교육훈련,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을 그거야 좀 제가 볼 때 제대로 우리가 시켜라. 교육훈련을 사회적 권리로 만드는, 그게 또 국민의 어떤 기본 권리로 만드는. 교육훈련을 기본권으로 그렇습니다.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어마어마한 빠른 이 기술 변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죠? 결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노동력을 더 귀하게 쓰는 수밖에 없고, 그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거를 직업교육훈련의 어떤 사회적 권리로 뒷받침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 교수님 짧게 좀 첨언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노동시장 격차는 이제 경제 구조에서 격차에서 발생한 것이죠. 이 격차를 단순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좀 노동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요. 단체 교섭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서 모두가 사실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편화시키면 이 격차를 많이 줄이고 좋은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문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그리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